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한국을 아직 멀었다고 말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본 언론이 스스로 비보를 전한다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한국이 더 멀어졌다. 이건 단순한 GDP 순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기준 국가가 바뀌는 순간의 기록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제니퍼 톤슨입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아시아 경제를 연구하는 경제학자죠. 제 전공은 동아시아 산업 구조 분석이에요. 지난 20년 넘게 일본과 한국 경제를 추적해왔습니다. 작년 어느 봄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도쿄의 한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참석차 방문한 거였죠. 호텔 프런트 데스크 옆에 신문 가판대가 있었어요. 아침 일찍 나온 신문들이 쌓여 있더군요. 요미우리, 아사히, 니혼 게이자이. 일본의 주요 언론사들이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일면을 훑어봤어요. 그런데 눈이 멈췄습니다. 세 신문 모두 같은 문장을 헤드라인으로 뽑아놨더군요. 한국이 더 멀어졌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외교 문제인가 싶었죠. 하지만 부제를 보고 이해했습니다. 1인당 GDP 격차가 벌어졌다는 거였어요. 저는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기사를 읽기 시작했죠. 로비는 조용했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무표정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은 신문을 들고 있더군요. 그의 표정이 기억에 남아요. 탄식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한 체념이었죠. 마치 예견된 결과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 발표가 아니라는 걸요. 일본 사회 전체가 느끼는 집단적 상실감이었어요. 숫자 하나가 국가 전체의 자존심을 건드린 순간이었죠.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신문 가져가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져갈게요. 그가 웃으며 말했죠. 오늘은 다들 신문을 많이 가져가시네요. 보통 때보다 2배는 더 나간 것 같아요. 저는 신문을 접어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같은 기사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무거웠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장 인정하기 싫어했던 현실. 우리가 뒤처질 리 없다던 자존심이 공식 통계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아침 공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탄식으로 시작된 하루였죠.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OECD 공식 발표 자료를 찾아야 했어요. 경제학자로서 원본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는 건 기본이죠.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엑셀 시트를 열었어요. 국가별 1인당 GDP 순위가 나열돼 있더군요. 일본 33,785달러. OECD 38개 회원국 중 24위. 한국 36,239달러. 21위.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격차는 2,454달러였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7% 이상 높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자료를 꺼냈어요. 2023년 데이터였죠. 당시 격차는 445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간신히 앞선 수준이었어요. 오차 범위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단 1년 만에 어떻게 됐나요? 격차가 5배 이상 벌어진 겁니다. 445에서 2454로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이건 통계적 변동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변화였죠. 컨퍼런스 시작 전이었어요. 저는 동료 교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의 다나카 교수였죠. 다나카, 오늘 신문 봤어? 답장이 금방 왔어요. 봤네. 자네 호텔 로비에서도 난리였겠군. 저는 물었습니다. 이 격차 확대 속도 정상적으로 보이나? 다나카 교수가 답했어요. 정상은 아니지. 하지만 놀랍지도 않아. 우리 모두 알고 있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컨퍼런스장에 도착했습니다. 발표자들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첫 세션 주제가 동아시아 경제 전망이었죠.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출신 연구원이 단상에 올랐어요. 슬라이드에 그래프가 떴죠.
일본과 한국의 1인당 GDP 추이였습니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의 곡선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 두 나라의 격차는 컸습니다. 일본이 압도적으로 위였죠. 하지만 곡선이 점점 좁혀지더니 2023년에 교차했어요. 그리고 2024년 한국 곡선이 확 치솟았습니다. 청중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했죠.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근소한 추월이 아닙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거리가 벌어진 겁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되돌리기 어려운 거리. 그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휴식 시간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도쿄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여전히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일본은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요. 컨퍼런스 둘째 날이었습니다. 저는 패널 토론에 참석했어요. 주제는 선진국의 재정이었죠.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독일 경제학자가 먼저 발언했어요. 일본의 순위 하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본 측 패널리스트가 답했습니다.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였죠. 한국에게 밀린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시적 현상일 수 있어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사회자가 제게 발언권을 줬죠.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꺼냈어요. OECD 최신 통계를 보세요. 일본은 한국뿐 아니라 스페인에도 밀렸습니다. 슬로베니아에게도 밀렸죠. 도쿄대 교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스페인 1인당 GDP는 35,000달러 초반대예요. 슬로베니아는 34,000달러대고요. 모두 일본보다 높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그게 왜 충격인가요? 저는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칠 회원국이었으니까요. 선진국 클럽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비교 대상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휴식 시간이었어요. 일본 기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도통신 소속이라고 했어요. 톰슨 교수님, 인터뷰 가능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녹음기를 꺼냈죠. 아까 발언이 일본에선 논란이 될 겁니다. 각오하셨나요? 저는 웃었어요. 전 사실만 말했을 뿐이에요. OECD 통계는 공개 자료니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가장 충격받는 부분이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했죠. 한국에게 밀렸다는 사실보다 한국뿐만 아니라는 사실일 겁니다. 일본 언론이 쓴 표현 그대로예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신문 헤드라인이 그랬죠. 한국에 이어 스페인, 슬로베니아에도 밀렸다고요. 저는 말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과거엔 미국, 독일, 프랑스와 비교됐죠. 지칠 국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 스페인, 슬로베니아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기자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비교 대상이 바뀐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이건 일본 내부에서 나온 자기 고백이에요. 그래서 더 아픈 거죠. 저녁 만찬 자리였습니다. 일본 재무성 전 차관이 제 옆에 앉았어요. 70대 노신사였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톰슨 교수,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계속했죠. 지칠이라는 타이틀, 그건 과거의 유산이에요. 지금 일본은 그 자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이 담담했습니다. 체념도 분노도 아니었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뒤였습니다. 저는 도쿄에 며칠 더 머물렀어요. 일본은행 관계자와 미팅이 잡혀 있었죠. 니혼바시 본점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중후한 분위기였어요.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향했죠. 담당 이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중반 남성이었어요. 악수를 나눴죠. 톰슨 교수님, 뵙게 돼 영광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가 차를 따라줬습니다. 오늘 논의하실 주제가 환율 정책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엔화 약세가 GDP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어요.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민감한 주제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차트를 보여줬어요. 작년 엔대 달러 환율 추이입니다. 그래프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었어요.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었죠. 1년 전 130엔대였습니다. 지금은 157엔이에요. 160엔 재진입 우려도 나오고 있죠. 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물었어요. 기준금리 인상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올해 2차례 올렸어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왜 엔화는 계속 떨어지나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금리를 올려도 시장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투자자들이 엔화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사가 말했습니다.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압니다. 저는 차트를 바꿨어요. 일본 GDP 추이였습니다. 엔화 약세가 GDP에 직접 타격을 줬어요.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니까 수치가 급락한 거죠. 이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실질 경제 규모는 안 줄었다는 말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실질도 줄었어요. 다만 환율 때문에 하락폭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큰 거 아닌가요? 저는 인정했어요. 맞아요. 국제 비교에선 달러 기준이 전부니까요.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창밖이 보였어요. 도쿄 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가게들이 영업 중이었어요. 겉보기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달랐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력이 빠져나가고 있었죠. 저녁에 호텔 근처 이자카야에 들렀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어요. 카운터에 앉았어요. 주인장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옆자리에 셀러리맨이 앉아 있었어요. 넥타이를 풀어 헤친 모습이었죠.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오르네. 동료로 보이는 사람이 답했어요. 엔화가 약해서 그래. 수입 물가가 다 올랐잖아.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계속됐어요. 회사에서 임금 동결 발표했어. 실적이 안 좋대.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다들 그래. 저는 맥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느껴졌어요. 엔저라는 족쇄. 그건 통계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 국민 하나하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죠. 돈을 찍어도 국민이 부유해지지 않는 나라. 그게 지금 일본의 역설이었어요. 저는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밤거리가 조용했어요. 네온 사이는 여전히 화려했죠. 하지만 그 빛 아래 보이지 않는 족쇄가 있었습니다. 엔저라는 이름의 무게였어요. 도쿄 체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도쿄대학교를 방문했어요. 인구경제학 세미나가 열렸거든요.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앉아 있었어요. 발표자는 인구학 권위자인 사토 교수였죠. 슬라이드가 켜졌습니다. 일본 인구 피라미드였어요. 역삼각형 모양이었습니다. 노년층은 두껍고 청년층은 얇았죠. 전형적인 초고령 사회였어요. 사토 교수가 말했습니다. 일본 합계 출산율은 1.2입니다. 인구 유지선인 2.1에 한참 못 미쳐요. 청중이 조용했습니다. 다들 아는 사실이었죠. 2050년이 되면 일본 인구는 1억 명 아래로 떨어집니다. 2100만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2100만. 대만 인구와 맞먹는 숫자였어요. 사토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경제성장률 그래프였죠. 인구 감소는 성장 동력을 약화시켜요. 소비가 줄고 투자가 위축됩니다. 그래프는 거의 수평선이었어요. 1% 안팎을 오가고 있었죠. 일본 경제 성장률은 지난 10년간 평균 0.8%였습니다. 사실상 제로 성장이에요.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기업 경쟁력은 어떤가요? 사토 교수가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가 새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순이었죠. 90년대 일본 기업들이 세계 10위 안에 여럿 있었어요.
도요타, NTT, 소니 같은 회사들이죠. 과거 순위표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즐비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최신 순위표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기업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도요타만 겨우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국, 중국 기업들이 차지했어요. 청중석에서 한숨소리가 났습니다. 사토 교수가 계속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일본이 선도했던 산업들이에요. 지금은 한국과 대만에 밀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토 교수에게 다가갔어요. 교수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일본이 이 상황을 돌파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토 교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죠. 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저출산은 단기간에 해결 안 돼요. 이민 정책도 보수적이고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럼 계속 이대로인가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는 아니에요. 더 나빠질 겁니다. 캠퍼스를 나서며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봄이었지만 나무엔 꽃이 없었어요. 이미 다 졌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 경제도 그런 것 같았어요. 화려했던 시절은 지나갔죠. 지금은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만성 저성장, 기업 경쟁력 약화. 구조적 문제 3종 세트였어요. GDP 하락은 환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체력 문제였죠. 일본이 가장 인정하기 싫어했던 진실. 구조적 패배였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하네다 공항으로 가주세요. 차창 밖으로 도쿄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거대한 도시였어요. 하지만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아니, 뒤로 가고 있었죠. 뉴욕으로 돌아온 뒤였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일본 출장 결과를 정리하는 중이었죠. 조교가 노크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메일 확인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일인데? OECD에서 정정 보도 나왔어요. 2023년 통계 관련해서요. 저는 받은 편지함을 열었습니다. OECD 공식 메일이 와 있었어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2023년 한국 1인당 GDP가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는 확정 발표였죠. 저는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상세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2023년 한국 34,500달러, 일본 34,000달러. 격차 500달러였죠. 조교가 물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저는 답했습니다. 1980년 이후 처음이거든. 조교의 눈이 커졌어요. 40년 만에 처음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비교 가능한 통계가 생긴 이래 최초야. 저는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순위 변동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분기점이었죠. 다음 날 컬럼비아대 세미나실이었습니다. 저는 발표 준비를 했어요. 주제는 동아시아 경제 파워 시프트였죠. 학생들과 교수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2023년 역사의 분기점이 왔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과 일본 GDP 교차 그래프였죠. 40년 넘게 유지됐던 순위가 뒤바뀐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일시적 현상 아닌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죠.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봤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24년 데이터였죠. 하지만 1년 뒤 어떻게 됐나요? 격차가 5배로 벌어졌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라는 변명은 1년 만에 무너졌어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됐나요? 저는 이전 챕터에서 다룬 내용들을 요약했어요. 저출산, 저성장, 엔저, 기업 경쟁력 약화. 구조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였습니다. 한국 유학생이 제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네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학생이 의아해했어요. 왜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거든요. 일본이 무너진 거예요.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상대적인 거군요. 저는 답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건 경고이기도 해요. 한국도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저녁에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맨해튼 야경이 보였어요. 저는 다시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2023년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죠. 역사의 분기점. 그 의미를 곱씹었어요. 40년 넘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질서가 바뀐 해였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경제 1위라는 공식이 깨진 거죠. 누군가는 일시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자 확정됐습니다. 이건 되돌릴 수 없는 변화였어요.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였죠. 몇 주 뒤였습니다. 저는 서울로 출장을 갔어요. 한국개발연구원 초청 세미나 참석차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어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인상적이었죠.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사가 물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아니요, 몇 번 왔었어요. 기사가 웃으며 말했죠. 요즘 서울 많이 변했어요. 3년 전이랑 다를 거예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다리 위로 차들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죠. 강변에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야경이 화려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건물에 도착했어요. 회의실에서 연구진들을 만났습니다. 김 박사가 악수를 청했죠. 톰슨 교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죠.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김 박사가 발표했어요. 한국 경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GDP 성장률 그래프였어요. 한국 성장률은 2% 중반대입니다. 높진 않아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폭발적 성장은 아니라는 뜻이었죠. 김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일본 그래프를 옆에 띄웠어요. 대조가 선명했죠. 일본은 제로 성장이에요. 심지어 마이너스 분기도 있었고요. 반면 한국은 플러스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속력의 차이였어요.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산업별 수출 비중이었죠. 한국 수출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김 박사가 하나씩 짚었어요. 첫째, 반도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장악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가 한국산이었죠. 둘째,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톱5 안에 들어요. 전기차 시대의 핵심 산업이었습니다. 셋째, 방산.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등의 대규모 수출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방산이 그렇게 성장했나 싶었죠. 넷째, 조선.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에서 세계 1위예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 네 산업이 한국 수출의 60%를 차지해요.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폭발적 성장이 아닌데 어떻게 격차가 벌어진 건가요?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가 설명했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같아요. 일본은 멈췄고 한국은 천천히라도 계속 갔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의 문제였죠. 세미나 후 점심 식사였습니다. 한 식당에 갔어요. 비빔밥을 주문했죠.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떻던가요? 저는 답했습니다. 분위기가 침체돼 있더라고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도 쉽진 않아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버틴 건가요? 김 박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지 않았어요. 반도체 공장, 배터리 라인 계속 늘렸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정부도 지원했어요. 규제 완화하고 인프라 투자했죠. 김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문제도 많고요. 하지만 멈추진 않았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멈추지 않았다. 핵심은 그거였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한강 야경을 바라봤어요. 폭발적 성장보다 지속력이 만든 격차. 그게 한국과 일본의 차이였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뒤였습니다.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고를 청탁받았어요. 주제는 아시아 경제 파워 시프트였죠. 저는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도쿄와 서울에서 모은 데이터들이었죠.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첫 문장을 썼어요. 이건 단순한 GDP 순위 경쟁이 아니다. 손을 멈췄습니다. 정확한 표현인지 고민했죠. 그리고 계속 썼어요. 아시아에서 누가 기준 국가인가에 대한 상징적 전환이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과거 30년간 일본은 아시아의 기준이었어요. 일본을 따라잡는 게 목표였죠. 한국도, 대만도, 중국도 일본을 벤치마크했습니다. 일본처럼 되자가 슬로건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구도가 바뀐 겁니다. 일본이 더 이상 목표가 아니었죠. 저는 원고를 계속 썼습니다. 일본의 탄식은 한국의 자랑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음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동료 교수가 연구실에 들렀어요. 원고 초고를 보여줬죠. 그가 읽더니 물었습니다. 경고음이라니 누구한테 하는 경고인가요? 저는 답했습니다. 모두에게요. 일본한테도 한국한테도 우리한테도요. 동료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뜻이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멈춰서 무너졌어요. 한국도 멈추면 똑같이 될 거예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지속 가능성 문제군요. 저는 답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안주하면 따라잡힙니다.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편집자에게 보냈어요. 며칠 뒤 게재됐죠.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메일이 쏟아졌어요. 일본,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연락이 왔죠. 한 일본 독자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번역해서 읽었어요. 교수님 글 읽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사실이네요. 우리는 변화를 거부했고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한국 독자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잘한 게 아니라 멈추지 않았을 뿐이라는 문장이 인상적이었어요. 겸손해야겠네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두 나라 모두에게 같은 메시지를 보냈죠.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여야 해요. 몇 달 뒤였습니다. 저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했어요. 패널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유럽, 아시아, 미국 전문가들이 모였죠. 사회자가 물었어요. 일본 경제 하락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교훈입니다. 선진국이라는 지위는 영원하지 않아요. 청중이 귀 기울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죠. 구조개혁을 미루고 인구 문제를 방치하고 산업혁신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어요. 독일 경제학자가 거들었습니다. 유럽도 같은 위험이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포럼이 끝나고 저녁 리셉션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한국 정부에서 자문 요청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주제로요? 그가 답했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요. 일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뭘 해야 하는지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연구실로 돌아온 뒤였습니다. 저는 새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제목은 아시아 경제 파워 시프트 이후였죠. 첫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잘한 게 아니라 한국이 멈추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 것도 재능이다. 그리고 그 재능은 영원하지 않다. 창밖으로 맨해튼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죠. 하지만 영원한 중심은 없어요. 시대는 계속 바뀝니다. 숫자가 아니라 시대의 교체.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원고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막 시작됐으니까요.